안녕하세요. 컴퓨팅 사고력 이우현 교수입니다. 네, 오늘이 이 컴퓨팅 사고력의 마지막 수업인데요. 지난주 수업했던 8장 1절에 이어서 오늘 14주차에서는 1교시에는 8장 2절과 그리고 2교시에는 8장 3절까지 교재의 마지막 부분까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진행에 앞서 이 2절에서는 알고리즘의 탐구라는 주제로 소수 및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생활 속의 알고리즘 탐구를 통해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알고리즘의 탐구. 우리는 이 알고리즘의 탐구라는 주제를 통해서 수교환과 소수 구하기 알고리즘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수 교환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앞에 예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A는 10일, B는 22일 때 두 수를 교환하는 방법에 관한 예제입니다. 우리는 이 예제에서 요구하는 두 수, 즉 A와 B의 값을 서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예제에서 중요한 점은 임시제왕서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값을 교환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푸는 것인데요. 앞에 제시된 풀이를 보면 먼저 A의 값을 임시 저장소인 템프에 이동, B의 값을 A의 값에다 이동, 그리고 다음 줄에는 템프에 있는 값을 B로 이동, 끝으로 그 결과 A와 B의 값이 교환됨 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다시 한번 쉽게 서술해 보면 먼저 A의 값을 템프라는 임시 변수에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A의 값이 템프에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B의 값을 A에 저장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A는 더 이상 11이 아니고 22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템프에 저장된 A의 원래 값을 B에 저장을 하는데 이로써 B는 원래 A의 값을 갖게 되겠죠.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우리는 A와 B의 값이 교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는 22가 되었고 B는 11이 되었죠. 이와 같은 방법은 이 변수 값을 서로 교환하거나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리즘이 어떻게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 코드 표현과 단계적 변화. 본 페이지에서는 이 앞 페이지에 이어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 왼쪽 상단에는 의사 코드와 단계적 변화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의사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는 A의 값 11을 템프에 저장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라인에서는 B의 값인 21을 A에 저장합니다. 이때 A는 원래의 값을 잃고 B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라인에서는 템프에 저장된 11을 B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B는 원래 A의 값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좀 더 쉽게 보려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A와 B의 값이 각각 11과 22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A 값이 템프로 이동되고 템프는 10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B의 값 22가 A로 이동해서 A는 결과적으로 22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템프에 있는 11이 B로 이동하여 B가 결과적으로는 11이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해당 예시의 값이 완전하게 교환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예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간단한 알고리즘을 통해 이 수의 교환하는 과정을 이해하였는데요.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서 변수의 값을 바꾸거나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 교환하기. 네, 마찬가지로 수 교환하기죠. 그럼 이번에는 앞 페이지에서보다 아주 살짝 조금 더 복잡한. 네, 아무튼 이 수가 100단위로 되었고 또 하나가 더 추가된 예제를 다뤄보면서 수 교환하기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예, 뭐 방법은 앞 예제랑 거의 뭐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8-2 세수를 차례대로 교환하기. 네, A는 111, B는 222, C가 333일 때 세수를 A는 222, B는 333, C는 111과 같이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풀이를 보면 풀이에서 의사 코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의사 코드는 전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이 단계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그림을 보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죠. 뭐 아무튼 이 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A의 값 111을 템프에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템프는 111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B의 값 222를 A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는 당연히 222가 되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단계에서 C의 값 333을 B로 이동을 시키는데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제 B는 33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네 번째 단계는 이 템프에 있는 112를 C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이제는 C는 111이 되면서 이 수 교환하기는 마치게 되겠죠. 예, 해당 페이지까지가 이 수 교환하기였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다른 예제로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소수 구하기. 예, 본 슬라이드에서는 소수 구하기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이 예제를 보면 1부터 50까지의 소수 구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소수를 구하기 전에 이 소수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전에 따르면 이 숫자에서 소수라는 것은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1보다 큰 자연수를 의미합니다. 소수는 약수가 1과 자신밖에 없는 수로 곱셈의 기본 단위 역할을 하는데 소수는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풀이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그 2, 3, 5, 7, 11, 13 등등등등이 이 소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괄호 1에 있는 문장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2를 소수로 정하고 2의 배수를 모두 줄을 긋는다.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2를 말 그대로 소수로 정하고 나서 2의 배수를 지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의 배수 4, 8, 6, 뭐 10, 12, 14 쭉쭉쭉쭉 해서 48, 50까지 삭제가 되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남아있는 수는 2의 배수가 아닌 수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2, 3, 5, 7, 9 뭐 쭉쭉쭉 해서 49까지 남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페이지에서는 그 2단계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2단계를 보면 그 3을 소수, 그러니까 3을 소수로 정하고 그 줄이 안 그어진 3의 배수를 모두 줄긋기. 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슬라이드처럼. 이번에도 역시 이 3을 소수로 정해서 3의 배수는 모두 지우게 됩니다. 3의 배수는 뭐 알죠? 뭐 6, 9, 12, 15, 18, 21, 24 쭉쭉쭉 가서 45, 48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3의 배수 중에서는 앞에 2의 배수를 통해서 이미 지어준 숫자도 있겠지만 뭐 아무튼 이 남아있는 수들은 모두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단계에서는 5의 소수, 뭐 박스 안에 있는 뭐 줄 안 그어진 5의 배수를 모두 찾아 줄을 그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를 소수로 정하고 나서 뭐 5의 배수는 모두 지어지게 됩니다. 5의 배수는 10, 15, 20, 25, 30 뭐 쭉쭉 해서 45, 50까지입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미 2의 배수, 3의 배수로 통해서 지어진 숫자가 있겠지만 아무튼 남아있는 5의 배수는 모두 우리가 지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박스를 통해서 남은 숫자들이 확연하게 더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부터 50까지의 소수 구하는 알고리즘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4단계, 이 제시된 4단계를 보면 남은 7, 11, 13, 17, 19, 23, 29 등을 소수로 정하고 그 수의 배수를 모두 줄긋기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이 마지막까지 남은 수들을 모두 소수로 정하고 나서 그 수의 배수를 모두 지우라는 단계입니다. 이제 남은 수는 앞서 설명드렸던 7부터 47까지인데요. 이 숫자들은 모두 소수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부터 50까지의 소수는 이렇게 됩니다. 2, 3, 5, 7, 11, 그리고 13, 17, 19, 23, 29, 31, 그리고 37, 41, 43, 47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소수가 되겠죠. 우리는 이 과정,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수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지금 배운 이 알고리즘은 아주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알고리즘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이 쉬워 볼 수도 있으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알고리즘의 이해를 통해서 앞으로도 더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도 좀 더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알고리즘 그런 방법들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네, 본 장에서는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것은 이 소수를 구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서 이 고대부터 사용되어 온 아주 매우 유용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원전 3세기 그리스의 수학자인 그 에라토스테네스의 이름으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는데, 이 에라토스테네스는 자신의 이 방법을 통해서 소수를 효율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는 이 소수에 대한 최초의 기록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의 종이인 파피루스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세기에 작성된 유클리드의 원론에서는 소수의 개수가 무한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이것은 이 소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또 수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는 이 소수를 구하는 과정이 매우 간단한데요. 우리가 앞에 배운 것처럼 특정 수의 배수를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가면서 소수를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1부터 50까지의 소수를 쉽게 구할 수 있었죠.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기 전에 아래 그림을 보면 이 소수와 관련된 이미지와 파피루스가 함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그 소수의 역사적 중요성과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의 기원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덧셈 알고리즘과 유클리드 알고리즘. 1번 이 덧셈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제를 보면서 함께 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덧셈 알고리즘. 이렇게 그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덧셈하는 알고리즘을 구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 반복되는 구조와 순서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풀이에 나오는 순서도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 왼쪽에 보이는 간단한 순서도는 덧셈의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 단계에서 우리는 1부터 100까지의 숫자를 모두 더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를 출력하고 이 알고리즘은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는 상세 순서도는 앞의 과정, 그러니까 왼쪽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 풀이 과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변수 썸을 0으로, 변수 넘버를 1로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는 넘버가 100보다 큰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이 넘버가 100보다 크면 알고리즘은 바로 종료가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 100보다 크지 않게 되면 현재의 넘값을 썸에 더하고 넘을 1을 증가시킵니다. 이 과정은 이 넘이 100보다 커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이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계산된 썸의 값을 출력하고 알고리즘이 종료되게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이 덧셈 알고리즘을 통해서 반복과 조건문을 이해하게 되면 더 복잡한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제를 통해서 그 반복 구조와 조건문을 활용하면 간단한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리즘 표현을 이렇게
그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첫 번째, 변수 썸에 0을, 변수 num에 1을 저장한다. 2. 만약 num이 100보다 크면 5로 이동한다. 세 번째, 썸의 값에다 num의 값을 더하여 썸의 값을 넣는다. 그리고 4단계, num의 값을 1 증가시키고 2로 이동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썸의 값을 출력하고 종료한다. 지금 나와 있는 글을 한번 서술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변수 썸을 0으로 초기화하고 변수 num을 1로 초기화하게 됩니다. 좀 자세히 설명하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두 개의 변수를 초기화해서 썸의 합계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로 처음에는 0으로 시작하고 num은 더할 값을 나타내는 변수로, 즉 1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만약 num이 100보다 크다면 바로 다섯 번째 단계로 이동하고, 이 단계에서는 현재 num 값이 100보다 큰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num이 100보다 크다면 이 모든 숫자를 더한 것이므로 알고리즘은 다섯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세 번째, 3단계, 썸에 num 값을 더해서 썸에 넣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num 값을 썸에 더하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는 썸이 0이고 num이 1이므로 썸은 0 더하기 1, 즉 1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num을 1 증가시키고 두 번째 단계로 이동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num을 1 증가시킵니다. 그에 따라 num은 1에서 2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돌아가 이 num이 100보다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 num이 100보다 커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썸의 값을 출력하고 알고리즘을 종료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썸의 값에 출력하는 단계는 이 값이 1부터 100까지의 모든 숫자를 더한 값이 됩니다. 네, 알고리즘의 작동 중간 과정.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 덧셈 알고리즘의 작동 중간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앞에서 배운 이 덧셈 알고리즘이 실제 어떻게 동작되는지 이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단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이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한 것인데요. 각 단계에서 합계, 썸과 현재 숫자, num의 값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순차되도록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시된 왼쪽에 이제 단계들이 딱 있고 합의 값, 수의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1단계는 그 초기값을 설정한 단계인데, 우리는 여기서 썸을 0으로 초기화하고 num을 1로 초기화합니다. 그리고 2, 3단계는 이 반복 과정으로서 현재 숫자를 합계에 더합니다. 썸은 썸 더하기 num.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썸은 0 더하기 1은 1이 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다음 숫자로 이동을 하는데, 이 num이 num 더하기 1로 저장하고, 여기서는 num이 1 더하기 1은 2로 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번과 3번 단계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2번과 5번 단계에서는 num이 100일이 되면 수의 합계를 출력하고 계산은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썸은 5050이 되고, 이 5050은 1부터 100까지의 합수로 저장되는 것이죠. 그렇게 5050이 저장하고 끝이 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좀 더 빠르고 짧게 요약을 하면 1부터 100까지의 합수를 구하는 과정은 초기값을 설정한 후 현재 숫자를 합계에 더하고 또 다음 숫자로 이동하는 단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um이 100일이 될 때까지 이 합계를 출력하고 종료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해당 대표의 그 과정들은 그 반복문을 사용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숫자의 합을 구하는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덧셈 알고리즘입니다. 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를 보시면 그 예제 8-5 가우스의 암산이 가능한 덧셈 알고리즘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더한 값을 구하기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예제는 우리가 지난 6장에서 공부했었던 그 가우스의 덧셈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이 가우스의 덧셈 알고리즘은 그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를 모두 더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가우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어릴 때, 이 9살 때 이미 이러한 그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 산수 시간을 통해서 매우 창의적이고 이 독특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그 여러 가지 수학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요. 당시에 그 가우스의 접근 방식이 이 제시된 문제의 본질을 쉽게 파악하고 또 수의 짝을 이용해서 또 쌍의 개수를 찾고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업은 했지만 이 제시된 문제의 본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본질 자체는 말 그대로 1부터 100까지 모두 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 수의 짝을 이용해서 그 쌍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수의 짝을 어떻게 정하느냐? 먼저 제 첫 번째 숫자인 1과 마지막 숫자인 100, 그리고 두 번째 숫자인 2와 끝에서 두 번째 숫자인 99, 그리고 세 번째 숫자인 3과 그리고 뒤에서 세 번째 숫자인 98 등을 짝으로 더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계속 더하면 결과적으로 답은 100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쌍은 50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우스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단순하게 100일 곱하기 50쌍 하면 1부터 100까지 더하는 해답 그 5050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이야 물론 이 계산기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당시의 가우스의 방법은 어, 단순하게 수를 하나씩 더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또 문제의 본질을 깊이 통찰하는 능력을 보여주게 되었어요. 이처럼 이 가우스의 덧셈 알고리즘은 매우 기발한 방법으로서 이 컴퓨팅 사고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우스의 방법을 사용하면 이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가우스의 이러한 이 알고리즘은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또 창의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알게 해줌으로써 이 가우스의 덧셈 알고리즘이 또 얼마나 또 효율적이고 창의적인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유클리드 알고리즘.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이 고대 그리스 수학자였던 이 유클리드 자신, 이 본인이 개발했으며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제를 풀기 전에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 최대 공약수라는 것은 그 두 수의 공통된 약수 중에서 단순하게 가장 큰 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제시된 숫자 12와 36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 수의 a와 b에서 큰 수를 a라고 정하고 또 작은 수를 b라고 정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그러면 a는 36이 되겠고 b는 12가 되겠죠. 그리고 a를 b로 나누어서 그 몫과 나머지를 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36을 12로 나누면 몫은 3이 되겠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0이면 그냥 b가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12와 36 중에서 그 최대 공약수는 12가 되겠죠. 또 다른 예시로 다시 설명하면, 만약 78과 36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한번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a를 78로 b를 36으로 놓고 그 a를 b로 나누게 되면 그 몫이 2가 되고 나머지는 6이 됩니다. 나머지가 0이 아니게 되므로 a를 나머지로 대체하고 다시 b로 나눕니다. 이번에는 a는 36이 되고 b는 6이 되겠죠. 36을 6으로 나누면 몫이 6, 6에 36, 6이 되겠고 나머지는 당연히 0이 됩니다. 나머지가 0이므로 이번에는 그 6이 그 78과 36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그 매우 효율적이고 간단한 방법으로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복잡한 수학적 계산도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도 유클리드 알고리즘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그 유클리드 알고리즘이죠. 예, 앞장에 이어 좀 더 간단하고 그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쉽게 그 단계별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단계 1에서는 먼저 두 수 a와 b에서 큰 수를 a로 작은 수를 b로 명령합니다. 쉽게 a가 큰 수고 b가 작은 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계 2에서는 큰 수 a를 작은 수 b로 나눕니다. 말 그대로 a를 b로 나눕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3에서는 나머지 r이 0이면 b가 그냥 자동적으로 최대 공약수가 되고 완료가 되는데, 이 말은 그냥 최대 공약수가 구해졌고 끝이라는 말이고요. 그런데 만약 이 나머지 r이 0이 아니거나 하면 b를 새로운 a로 r을 새로운 b로 바꿉니다. 쉽게 말하면 r이 0이 아닌 이상 b가 새로운 a가 되고 r이 새로운 b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단계 4에서는 단계 2로 돌아가서 이 과정을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예, 그렇게 끝나게 되는데 그 풀이 방법은 이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계속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기적 알고리즘. 네, 우리는 앞에 보이는 그 페이지를 통해서 세기적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또 컴퓨팅 사고의 주요 요소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세기적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세기적 알고리즘이란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호출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주어진 모든 숫자를 곱하는 연산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팩토리얼과 피보나치 수가 적용되어 있는 이 예제를 함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제를 보면 제기적 정의에 따라 n이 5일 때 n 팩토리얼값 구하기 라고 나와 있고, 그 아래는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을 보면 n 느낌표, 그쵸? n 팩토리얼은 n이 0이거나 1일 때 1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식의 예를 들면 그 풀이처럼 그 5 팩토리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 5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5부터 1까지의 곱수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5 팩토리얼이고, 이를 제기적으로 정의하게 되면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 마이너스 팩토리얼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되는데요. 그래서 5 팩토리얼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보면 그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 될 수 있고,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팩토리얼, 그리고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 팩토리얼, 또 1 팩토리얼은 1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5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순차적으로 곱하면 되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5 팩토리얼이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데, 이 결과값은 120이 됩니다. 쉽게 이 제기적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겠죠? 아무튼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피보나치 수의 제기적 관계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시된 예제를 한번 볼게요. 피보나치 수,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F0은 0, F1은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N은 FM-1과 또 FN-2를 더한 값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제는 그 피보나치 수의 제기적 관계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피보나치 수라는 것은 그 바로 앞 두 수를 더한 값, 이전의 두 수를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드는 수열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따라서 시작 숫자는 1이고 두 번째 숫자 또한 1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로 앞에 두 수를 더해 나가는데, 예를 들면 피보나치 수열은 1, 1, 2, 3, 5, 8, 13, 21, 34, 55 등등등과 같이 수열이 이어집니다. 이 규칙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예제에 나온 공식이에요.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서 역시 수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숫자는 1이고, 그 다음은 두 숫자를 더한 2, 또 그 다음은 1과 1을 더한 3, 그리고 2와 3을 더한 5,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네, 그 피보나치 수의 예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예제를 보시면 그 사실 이게 그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도 없습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한번 예제를 볼게요. 예제를 보면 공통된 규칙을 찾아 괄호 안에 알만수 넣기. 네, 말 그대로 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피보나치 수열은 이전에 두 수를 더해서 다음 수를 구하는 규칙이에요. 그냥 빈칸에
들어가는 우리는 숫자를 찾아야 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2 더하기 3은 5가 되겠고 3 더하기 5는 8이 되겠고 8 더하기 13은 21이 됩니다. 그리고 또 13 더하기 21은 3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물음표에 나와 있는 숫자는 뭘까요?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21과 그냥 34를 더하면 55가 되는 것처럼 그 답은 그냥 55입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의 예이고요. 그리고 그 피보나치에 대해서 다른 숫자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피보나치 수와 자연에서의 패턴. 네, 본 그 슬라이드에서는 그 피보나치 수와 말 그대로 이 자연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보나치 수는 단순한 이 수학적 개념을 넘어서 자연에서도 광범위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피보나치의 수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피보나치 수를 소개한 사람은 이 이탈리아의 수학자 그 레오나르도 피보나치 본인인데요. 그는 피보나치 수를 통해 자연현상에서 유사한 패턴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 해바라기 꽃이 그것이 되겠죠. 그 해바라기 꽃의 이 나선형 배열을 보면 그 꽃의 씨앗들이 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이 나선형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나선형의 각도와 씨앗의 수는 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수열들이 이 씨앗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그 솔방울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이 솔방울의 비늘이 그 배열된 방식 또한 그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배열함으로써 솔방울이 균형을 유지하거나 구조적인 안전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파인애플 또한 이 파인애플 껍질 또한 이 피보나치 수열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이 파인애플 껍질의 눈 모양은 대각선 나선형으로 이루어져 배열되어 있는데 이 배열 또한 이 피보나치 수열의 패턴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허리케인에서도 이 피보나치의 수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허리케인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나선형 구름들의 배열이 이 피보나치 수열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피보나치 수는 그 숫자 외에도 자연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효율성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 피보나치 수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의 현상 또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 하노이 탑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하노이 탑 문제는 이 퍼즐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 문제는 컴퓨터 과학의 중요한 그 재기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노이 탑은 서로 다른 크기의 원반들과 3개의 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반들이 처음에는 가장 큰 원반 바닥에 놓여져 있고 또 그 위에 크기 순서대로 작은 원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노이 탑에서 원반을 옮길 때 그 몇 가지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그 A 막대에 쌓여 있는 원반들이 동일한 순서로 이 C 막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뒷페이지에서 하나하나씩 옮겨 볼게요.
그 화면을 보면은 그 하노이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한 번에 하나의 원반만 옮길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작은 원반 위에 큰 원반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간에 막대 B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제시한 규칙들을 지키면서 원반을 옮겨야 하는데, 이러한 규칙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슬라이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노이 탑 문제의 해결 과정을 알아볼 텐데요. 이제 원반 3개를 이동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그림을 보면서 이 단계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단계에서 원반이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단계, 가장 작은 원반 1번을 A막대에서 C막대로 옮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원반 2번을 A막대에서 B막대로 옮기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다시 가장 작은 원반 1번을 C막대에서 B막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가장 큰 원반 3번을 A막대에서 C막대로 옮깁니다. 그리고 5단계에서는 다시 가장 작은 원반 1번을 B막대에서 A막대로 옮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 두 번째 원반 2번을 B막대에서 C막대로 다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7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원반 1번을 A막대에서 C막대로 옮기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원반 3개를 규칙에 맞게 옮길 수 있겠죠. 이처럼 하노이탑 문제는 이 단계별로 원반을 옮기는 규칙을 지켜서 실행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그 재기적 사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 또 쉽고 단순하지만 알고리즘 개념을 이용하고 학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노이탑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원반을 이동시키는 과정을 연습했고, 또 규칙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으며, 또 이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향후에는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 또한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노이탑의 전설. 네, 하노이탑의 전설까지 알아보고 그 1교시를 마치도록 할게요. 재밌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하노이탑의 전설은 그 고대 인도에서 이 승려들이 이 수행을 하기 위해 만든 전설적인 탑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이 승려들이 이 신성한 장소에서 64개의 원반을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 원반들은 서로 모두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규칙에 따라 한 번에 하나의 원반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규칙대로 작은 원반 위에 큰 원반을 놓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만약 원반이 64개이고 또 만약에 원반 하나를 옮기는데 1초가 걸린다고 했을 때 그 원반을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 5,845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뭐 이 시간은 뭐 우주의 나이보다도 훨씬 길다고 하는데, 19세기 초에 이 프랑스의 수학자인 루카스가 이 인도의 전설을 기반으로 해서
이 하노이탑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루카스는 이 문제를 풀면 그 5천만 원을 준다는 그 현상금을 걸기도 했었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 상금을 받아간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 문제의 복잡성과 이 흥미로움이 단순히 그 퍼즐을 풀어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컴퓨팅 과학과 알고리즘을 이해하는데 뭐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그 1교시의 수업을 마치고 계속해서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